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영광스럽게도 첫 강의를 맡게 된 국토연구원의 지금 현재는 글로벌 개발협력센터 소장으로 있는 이상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게 뭐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잃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지금 참가자가 58명이나 돼서 아주 뭐 열띤 그러한 열정,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이 표준화, ITS 표준화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강의 끝나고는 좀 더 그 ITS 세분화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CITS라든지 다양한 이제 좀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또 ITS 분야에서 표준화는 그동안 어떤 여정을 걸어왔느냐. 사실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역사가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찬 게 1997년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처음 이제 국토부의 용역으로 ITS 표준화 사업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6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이후에 ITS 표준총회를 이제 현재 의장으로 있고, 그다음 이제 국제표준화 ISO TC 테크니컬 커미티 204에 현재 이제 한국 대표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 이제 좀 인발부가 돼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첫 강의를 저한테 맡겨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 50분 동안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 한 75개 정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슬라이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제 말도 좀 빠르고 해서 하여튼 50분 내에 강의 마치고 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간단하게 받고 해서 1시간 내로 모든 걸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표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ITS 분야에서 표준, 그 다음에 국제표준화, 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과 관련된 국제협력,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표준하면 좋은 약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사전적인 논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 편익이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뭐 통일 단순을 한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편익이 공정하게 얻어지는 게 가능한 것이냐. 분명히 누군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사실 표준이 정해지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분야가 이렇게 쉬운 분야는 아니다. 우선 좀 그렇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조금 더 좀 멋있게 얘기하려면 표준화라는 것은 케이아스 상태, 혼돈 상태, 이거를 코스모스, 질서정연한 그런 코스모스 상태로 바꾸려는 행위다. 좀 철학적으로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단순화시키고 호환성, 서로 간의 부품 호환성이라든지 상호 운용성, 이런 거를 이제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또 경제성, 뭐 좋은 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기술 장벽, 국가 간에 이런 것까지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표준화들을 각 레벨에서 국제, 지역, 국가, 단체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 표준화가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표준화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떤 건 해결이 되고 어떤 건 해결이 안 되고, 사실 요즘 자동차 뭐 수천만 대씩 생산하고 있지만 초창기에 자동차를 매년 1,500만 대 이상 포드가 T형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그때 당시에 컨베이어 표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또 그건 이제 포드의 대량 생산 목표였고, 그러니까 이제 종류는 몇 개 안 되지만 대량 생산을 하는 데 목표였고,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대량 생산보다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둬가지고 옵션, 그다음에 그 자동차만의 어떤 그 브랜드만의 특징 이런 거를 조화시키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자기가 상품을 생산해서 이 상품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는 전략에 따라서 그 상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내지는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회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 초창기 인터넷 때 넷스케이프가 한때 80%까지 점유율이 있다가 익스플로러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역전당하는 상황.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거에 밀리면서 이제 역전당하고, 또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 볼티모어를 혹시 가실 일이 생기면 그 도시는 이상하게 그 붉은 벽돌 건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904년에 이 볼티모어 대화재가, 누가 이제 담뱃불을 잘못 던진 게 파근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시 전체가 거의 막 절반 이상이 불타는 그런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그렇게까지 그 시 절반이 불탈 정도로 이 대화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사실은 볼티모어 시내에 있는 불자동차, 그 불자동차의 그 소화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옆에 있는 워싱턴 DC, 그 옆에 있는 메릴랜드, 그 볼티모어, 도시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대화재가 났을 때 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그 불자동차를 보냈는데 소화관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볼티모어 시내에 있는 그 이 불자동차만 그 소화관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이후로 이제 소화관 표준화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철과 도시공사, 지하철공사하고 철도청이 쓰는 이 전류가 다 달라가지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왜 저 남태령곡에 건너갈 때 또 서울역 진입할 때 잠깐씩 꺼졌다가 하는 게 다 이 직류를 교류로 바꾸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게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 그 옛날 방식과 최근 방식 간에 서로 표준화가 안 돼서 그랬고, 또 특히 남태령 같은 경우는 통행 방향도 달랐어요. 그래서 그 터널이 직선 터널이 아니라 꽈배기 터널입니다. 그게 통행 방향을 바꾸느라고 공사비를 1.3배 더 들여야 됐었고, 또 차량 가격도 이 교류도 받아야 되고 직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차량 가격도 한 1.5억씩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사기간 당연히 뭐 6개월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그 당시 표준화가 잘 서로 얘기가 돼서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간에 잘 돼서 됐더라면 이런 추가적인 게 없었을 텐데, 이런 좀 문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이 한 50%만 돼도 크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을 만들고 또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과정 하나를 우리는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서 표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려가지고 뭐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내재된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장점은 제가 금방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상호 운용성, 호환성, 뭐 중복 투자 방지, 또 전국적 국제적 시장 확보, 뭐 좋은 건 다죠. 유지관리비 절감. 그렇지만 그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준이 말이죠, 뭐 너무 빨리 만들어지면 사실은 기술 혁신 같은 거 이런 걸 좀 방해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R&D를 통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표준이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R&D 의지를 꺾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유로운 시장 경쟁, 표준화가 하나 이미 설정이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시장을 석권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또 억제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여러분들이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은 항상 베스트 테크놀로지가 항상 스탠다드다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제정 방법에 따라서 표준은 대주루 표준과 디팩토 표준이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컴퓨터에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디팩토 표준입니다. 시장에서 누가 이걸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이거는 표준화돼 있는 거. 그렇지만 이제 공식 표준은 이제 KS라든지 표준협회, 국가기술표준원 이런 등지에서 또 국토부나 이런 데서 기술 만들고 이런 공식적인 그 관청을 통해서 만들어진 표준, 이거는 이제 공식 표준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표준은 발론타리하게 쓰든지 말든지 뭐 이왕이면 쓰면 좋겠지만 뭐 이런 권고 표준이 있는가 하면 기술 기준처럼 무슨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그런 법과 같은 그런 강제 기술 기준 표준 같은 거, 레귤레이터리 이런 표준도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문자, 구어, 용어, 뭐 품질, 시험 방법 이런 게 있지만 특히 ITS 분야에서는 결국 ITS는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 표준이 가장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기구에 따라서 국제 표준이냐 또 지역 표준이냐, 유럽 같은 지구는 지역 표준이 제일 발달했거든요. 국가들이 너무나 이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이 섬처럼 그 소외된 독립된 그런 거는 굳이 지역 표준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국가 표준이 중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단체 표준, 회사 표준 뭐 이렇게 표준의 위계가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러한 대주루 표준과 디팩토 표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정부가 기술 개발에서 최근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 개발된다, ITS가 개발된다 할 때 이거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실질 표준, 디팩토 표준의 장점은 빨리빨리 결정될 수 있고 시장성, 뭐 개방성, 뭐 이런 좀 얘기가 있고, 공적 표준은 이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이 되는 것이고 또 패배자를 배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표준을 다 쓰게 해주니까, 표준이 되는 순간 기술이 개방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단점은 실질 표준은 이제 완전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연구 개발이 아주 치열하고 또 기술적으로 서비스적으로 먼저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를 잡게 되면 이제 그 이용자가 캡티브 유저가 되는 거죠. 이 기술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본 소니의 제품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별로 안 좋아서 걔네들 인터페이스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니 캡티브 유저들이 한때는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공적 표준은 그 대신 또 단점이 합의 도출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같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하나의 표준이 제정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일종의 로비 이런 것도 좀 작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기술은 디팩토 표준이 제정될 때까지 가만히 정부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적 표준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빠른 결정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 독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이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소니 베타 방식의 어떤 비디오 영상 녹음 방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기술을 독점할 건지 공개할 건지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가 상당히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기술 독점하면 당연히 이윤이 극대화될 거고 로열티 수입이 짭짤할 겁니다. 기술을 공개한다면 그 대신 이 로열티 수입이나 이윤은 좀 작더라도 이제 박리담회죠. 그래서 여러 업체들하고 같이 기술 개방해서 시장 확보가 좀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죠. 기술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로열티나 이런 거는 좀 불리하지만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우수하니까 좀 검증된 시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이
기술을 개방하게 될 경우에 상품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좀 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기술 개방을 함에 따라서 이 프로핏은 점점 줄어들고 초창기는 좀 짭짤하고요. 그렇지만 토탈 마켓은 좀 개방함에 따라서 좀 늘어나고 뭐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표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이든 정부 입장이든 그 기술, 그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50년 이상 다양한 형태의 이제 표준을 나를 시도했다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제조업체 간의 공동제 기술을 개방할 것이냐, 또 언제 표준화를 만들 것이냐, 그 타이밍 문제, 또 개방형 표준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 또 국제협력, 그러니까 이제 ISO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사례를 들 수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우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저 세대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VH 방식 이제 우리 비디오 같은 거 다 VH 방식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VH 방식이 시장에 나오기 1년 전에 소니 베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국이나 화질 중심으로 가는 데는 다 이 베타 방식을 많이 쓰는데 컴팩트하고 또 시간도 2시간 이상, VHS 방식은 깊게야 2시간 이상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방식이었는데 화질도 우수하고 근데 이제 이 소니가 이 기술을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로열티만 많이 받고 기술 모방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근데 JVC는 재팬 빅터거든요. 그러니까 빅터가 미국 회사인데 재팬에 일본에 와가지고 JVC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팬 빅터는 그 당시에는 70년대는 거의 소니에 비하면 뭐 아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조그만 회사였는데 이런 동종업체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이런 히타치, 미쓰비시 등과 해서 이 VH 방식을 기술 개방해가지고 결국은 베타 방식을 물리치고 완전히 VHS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아까는 이제 그 영상 녹음이었고 이제 그 소리 보이스 녹음에 있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CD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그게 1981년에 이제 필립스에서 이제 나왔고 일본에 가시면 아마 DAT 방식이라는 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너무 성능이 좋아서 녹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원음하고 비슷할 정도로 좋은 카세트 시스템의 DAT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나 뭐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훨씬 있는데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레코드 회사에서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레코드 회사 다 망한다. 왜냐하면 불법 복제가 너무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CD 방식이 또 유럽 또 일본을 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이 컴팩트 디스크는 재빨리 표준화를 해서 시장을 빨리 선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DAT 방식은 표준화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결국 완전한 표준화는 실패하고. 그러는 사이에 CD가 이제 표준화 빨리 3년 만에 성공해가지고 최대 74분 12cm짜리 그 표준화된 CD가 나오면서 이제 뭐 현재는 또 다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시대로 바뀌었지만 그 이제 최근까지 이 CD가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표준화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표준화가 지연이 되면 그냥 그만큼 시장 진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 상품 시장화에 실패한다. 또 하나 사례는 이제 텔라포인트와 시티폰 우리 기억나시죠?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PCS 등장하기 전에
잠깐 나왔던 건데 사실은 이 기술은요. 영국에서 10년 전에 이미 한번 실패를 한 사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를 10년 후에 또 우리나라가 또 들여오겠다고 해가지고 3년간 서비스 막 70만 명 가입자까지 해서 했는데 당연히 실패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영국이 이런 걸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를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이게 이제 공중전화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수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 그러니까 송신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송수신이 자유로운 PCS, 셀러폰이 다 등장하게 되는데 잠깐 뭐 투자 정부가 막 2천억 이상씩 투자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미 10년 전에 영국에서 실패한 그런 사례를 그런 우리가 또 답습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했을 때 그것이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이런 걸 또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다 이제 그 HD TV의 시대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SD급 이잖아요. 근데 이 SD급의 화질 4배, 그다음에 입체 음향 가능하고 16대구 와이드 화면이 가능한 게 바로 이제 HD TV인데 이것도 기존의 SD급 그 NTSC 파일 방식 뭐 지역별로 이제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이 HD TV만은 좀 국제 표준을 해보자 해서 1986년에 이런 뭐 CCIR에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미 도쿄올림픽에서 칼라 TV 이거를 송수신 시험 방송을 했을 정도로 이쪽 분야에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그 이후에 부랴부랴 뭐 HD 맥 방식, 그 다음에 90년에 미국의 ATV 방식 등이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결국 이제 미국 방식을 선정하게 됐는데 일본이 이미 64년도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기네들이 기술만 놓고 보면 이게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자기네 걸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HD 방식과 미국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은 일본이 거꾸로 이제 HTV 방식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뭘 선정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서부터 이제 부랴부랴 일본이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 그러니까 내주로 표준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전 세계 TC 테크니컬 커뮤니티의 일본 델리게이션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막 몇십 명씩 다 보내는 게 다 그런 이때 이제 절실하게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 IBM 컴퓨터, IBM 호환 컴퓨터 뭐 이런 거 잘 아실 텐데 IBM이 실제 가지고 있는 기술은 키보드하고 그 롬바이어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인풋 아웃풋 그거 칩 거고 나머지는 IBM이 제공한 거는 인터페이스 표준만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 그 인터페이스 맞으면 뭐 하드디스크 낄 수 있고 CPU 낄 수 있고 뭐 해가지고 호환 컴퓨터를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의 시장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대표적인 그 기술 인터페이스 표준만 확보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가 모든 컴퓨터 부품을 다 생산할 필요가 없게 만든 그런 개방형 표준화의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IBM 호환 컴퓨터죠. 그렇지만 초창기 애플 컴퓨터는 자기네 애플이 모든 걸 다 했죠. 뭐 키보드서부터 모든 걸 다 개발해서 했지만 결국은 IBM 컴패티블에 밀려서 그 당시에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된 거죠. 물론 이후에는 또 좀 양상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전략 표준화 이런 것들 언제 표준화라고 또 시장 기반을 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매스를 언제 확보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결정들이 이 기업의 성패를 다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ITS 얘기를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표준화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당연히 ITS 분야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ITS가 1990년대 등장하게 됐느냐.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ITS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 아닙니까? 즉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능연결 시스템이 왜 등장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의 교통 시스템은 지능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즉 굉장히 스투피드하다. 좀 바보 같았어요, 교통 시스템이. 여러분도 지금도 뭐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엔 더 좀 스투피드했죠. 뭐 파란불이 오래 기다리는 데는 제때 안 주고 뭐 차도 없는데 파란불만 계속 주고 있질 않나. 뭐 어디가 막히는지 도대체 뭐 알려줘야 뭐 좀 빠른 길을 찾질 않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보 기술을 좀 활용하면 좀 우리 교통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등장한 게 ITS인데 이제 지금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뉩니다. ITS이 있고 그래서 우선 이제 ATMS 분야 교통 관제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를 수집해야 제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CCTV나 교통 검지기의 이 설치 비율은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싱가포르 다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다 이제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한 후에 좀 신호도 좀 최적화하고 또 좀 우회 도로 안내도 좀 해주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dvanced Traffic Management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교통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이미 뭐 여러분들 일상화돼서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게 다 이제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좀 다른 별도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 차체 크기나 무게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 이미 지난 30년 동안 다 보편화해서 어느 도시 가도 버스 안내 다 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비클 컨트롤 시스템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좀 하이엔드 카 정도 실려 있는 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차선 이탈 경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90년대부터 추진해 왔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나라에 있는 ETCS 카 내비게이션 우리나라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이미 다 쓰고 계시는 ITS의 대표적인 시스템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리나라의 ITS 수준 저보고 물어본다면 거의 탑 레벨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못지않게 우리도 30년 동안 다들 업계에서 또 오늘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뭐 공무원 다 해서 또 우리 ITS 코리아가 또 그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인 수준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주냐, 우리가 받는 정보가 정말 믿을만 하냐. 초창기의 정보의 정확성이 그때 이제 제가 연구한 바는 6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긴 하는데 이 정확도가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부정확한 정보를 주니까 그거 믿고 갔다가 허탕치는 경우도 많고 이쪽이 안 막힌다고 그랬는데 가보니 엄청나게 막혀 있고 교통공학적으로 뭐 브라이스 파라독스라 해가지고 다들 정보 주면 다들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막히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받는 정보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비게이션 앱 뭐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뭐가 더 정확하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정확성, 그다음에 신뢰성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보 정확성은 정말 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런 것이 다 이런 표준화 내지는 이제 정보 표준화, 정보 교환 표준화 이런 것들이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 수집하는 기관 간에 그게 이제 활발하게 호환성, 상호 운용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릴라이어비티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는 이제 ITS의 안전성 같은 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는 그 자동 요금 증시 시스템 때문에
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이미 사망사고까지 나는. 서울의 그 한 톨게이트에서 앞차가 갑자기 가다가 아차 자기가 지금 ETCS 단말기가 없다는 걸 알고 그 ETCS 그 게이트에서 그냥 급정거를 해버리는 바람에 거기 되게 한 시속 100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추돌 사고 일어나가지고 사망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하다가 왜 그때 막 자전거 타는 사람 다치고 이런 게 운전하다 말고 막 이거 조작하고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이제 사고 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보이스 레코그니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트랜스파렌트한 그런 분위기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기술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5G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는 되고 있지만 뭐 어떤 곳에 가면 뭐 정보가 아예 안 뜨고 이게 이제 통신의 커버리지 때문에 또 달라지는데 뭐 그런 한계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지난 30년간의 그 발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ITS에 관한 한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바로 이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분야 내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사각지대, 중복 이렇게 지금 이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정합성을 갖춰서 시스템 서비스 정보 제공하고 정보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에 시스템 아키텍처를 먼저 구상을 해서 자 이제 내가 실시간 교통 제어는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 뭐 이런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걸 사전에 이제 서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아키텍처를 우선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1998년에 최초로 1단계 사업에서 지금 이제 영산대에 가 계신 이시복 박사가 이제 처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자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그 ITS가 됐건 스마트 시티 요즘 유행하잖아요. 스마트 시티가 됐건 결국은 한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즉 센터형 구성 요소와 여행자형 구성 요소, 차량형 구성 요소. 그러니까 여기 여행자형 구성 요소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변 장치. 그래서 이러한 4가지 구성, 결국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4가지 구성 요소 간에 이러한 무선 통신이라든지 광통신, 또 DSRC 단거리 전용 통신, 뭐 차량 간 V2V, V2I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통신 걸 통해서 기술 통해서 어떤 정보를 상호간에 주고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지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버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버스가 자기의 운행 상태, GPS, 위치 이런 걸 이제 노변 장치에 줍니다. 그럼 이 노변 장치가 이제 당연히 시내버스 정보센터에도 연결돼 있고 권역교통정보센터에도 연결돼 있어서 자기 위치 정보를 주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 상황이 어떻다, 도로 상황이 어떻다, 전방 500m에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노변 장치에 주게 되면 그게 이제 다시 버스로 가서 내가 다음 정거장 또 다다음 정거장에 몇 분에 도착하겠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착 시간 예정 운행 정보를 버스 스탑 정류장이나 이런 많이 보시죠? 그 터미널 BIT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인터페이스, 이러한 정보 교환 메시지, 또 데이터 딕셔너리, 뭐 데이터 엘리먼트 뭐 이렇게 좀 정보 분야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통일이 되지 않고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케이아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이 붙어 있는데 천안은 천안대로, 아산은 아산대로. 근데
천안버스가 아산도 가거든요. 아산버스가 천안도, 지역버스도. 그랬을 때 제각각 천안은 천안대로 이걸 만들고 아산은 아산대로 만들게 되면 이게 지금 제대로 이러한 것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토콜 제각각 다 수백만 가지 다 제각각 만들어주면. 그래서 첨단 대중교통 데이터 사전을 우선 먼저 만들고 또 이런 정보 제공을 위한 메시지 셋 표준 만들고 통신 프로토콜은 뭐 DSRC로 할 거냐, 뭐 주파수는 뭐로 거냐, 뭐 아니면 뭐 IR로 할 거냐, 뭐 등등에 대해서 뭐 GPS 수신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 이런 게 돼 있어야 천안, 아산, 지역, 서울은 서울도 또 엄청나게 많은 위성도시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가 내 버스가 천안 버스든 천안 버스 정류장이든 상관없이 이런 원활한 ITS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상호 운영성의 레벨이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프로덕트 레벨, 즉 표준이 무조건 뭐 국가적으로 무조건 모든 걸 다 표준화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서로 장치 간의 표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권역정보 또 관제센터 간의 지역 간 표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량 인터페이스 이거는 이 차량이 전국 어디나 가기 때문에 내셔널 레벨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무선 표준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표준에도 이렇게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표준을 제정해 주면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야에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ITS 표준을 지난 97년부터 이제 제가 표준화 1차 계획 세우고 사업 전개하고 그다음에 1999년에 1998년에 서울에서 이제 ITS 세계대회 처음 개최하고 나서 99년에 ITS 코리아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표준 총회 만들고 뭐 이런 과정 거쳐서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화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스토리가 여기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제 2000년대부터 기술 기준 만들어서 좀 어떤 인터페이스는 아까 얘기한 내셔널 레벨 인터페이스는 좀 강제적으로 표준을 적용해야 되겠다. 뭐 표준화 전담 기관도 만들고 뭐 이런 사업들 그리고 이제 KS도 표준 우리나라 공식 창구는 또 국가기술표준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KS 총괄을 하고 또 정통부 그 당시에 KICS 표준학구도 또 협력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어떤 거는 맨데이토리 어떤 거는 발런타리 이렇게 해서 디팩토 대주로 표준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조화롭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기술 기준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표준들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게 기본 교통정보라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좀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서 이런 걸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국 어디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상호운영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ITS 코리아가 과연 그런 기술 기준을 ITS 사업할 때 제대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런 적용 검증 인정서를 준공할 때 반드시 제출하게끔 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해서 ITS 코리아가 그런 사업을 또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표준화 국내 이제 체계인데 지금 그 중심에 또 ITS 코리아가 표준 총회는 이제 단체 표준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거기 이런 걸 다 운영하면서 국제, 국가,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체계를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다 갖추고 현재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게 ITS 단체 표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뭐 국가 표준, 국제 표준 하나 제정하려면 막 5년씩 걸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표준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단체 표준 활동을 이미 2003년에 우리가 이걸 조직해서 현재 이루고 있고요. 올해가 아마 18년 차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 표준을 빨리빨리 현장에 공급해서 표준화 성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까지 한 118종의 표준이 작년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화 활동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장벽 없애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막 자기네 표준 아니면 수입 안 받겠다 막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기술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 활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되는데 그 세 개의 큰 국제 기구가 있어요. ISO, IEC, ITU. 근데 우리는 주로 ISO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4, 5년씩 걸려요. 국제 표준이. 그래서 최근에 좀 패스트 트랙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ISO TC204의 표준화 활동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그 대표단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13개 정도의 워킹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워킹그룹 17은 교통연구원의 문영준 박사가 팀장을 맡고 있어서 이 분야 표준을 주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의 국가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동안 한 400여 개의 표준화가 이 국제 표준으로 ITS 분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회의를 그동안 한 4차례 정도 우리가 호스트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표준화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요 사진, 요게 이제 지난 2018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하는 그 총회 장면입니다. 뭐 파리 뭐 등등 해서 이 ISO TC204가 ISO 내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거대한 테크니컬 커뮤니티입니다. 그만큼 이제 ITS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뭐 GIS 분야, 그다음에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분야, 또 최근에는 이제 좀 이따 자율주행 윤영정 박사가 또 얘기를 할 건데, 또 그런 분야가 또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또 스마트시티 분야도 뭐 따로 TC268이라고 또 있는데 지금 저희 자체 내에서, 왜냐하면 스마트시티의 근간이 결국은 ITS 분야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국제 표준화를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보니까, 사실 초창기에 제가 이제 처음 했을 때 이 표준화가 뭔지, 표준을 왜 만드는지, 뭐 저도 이제 교통과학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이제 해서 현재까지 이루면서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닦아 놓으니까 이제 슬슬 이런 거는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국제 협력까지도 이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세안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이 아세안 10개국이 향후에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그런 그 지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분야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을까. 이 10개국이 뭐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국가와 좀 더 좀 긴밀하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놓은 이런 노하우, 경험 이런 걸 좀 잘 이 국제협력을 해서, 왜냐하면 아세안 지역의 10개국들이 지금 현재 ITS를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직적으로 전 지역 표준화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에러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런 경험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최근 2년간 이제 국가기술 표준원 주제로 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그 아세안 그 사무국이 자카르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이 국가 사람들하고 같이 한국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그동안 그래서 어떤 편익을 받고,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일이냐, 그리고 앞으로 당신네들이 ITS를 사업을 이제 국가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도 국가 간의 보더 크로싱이라든지 뭐 화물 물류 이런 것 할 때 분명히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지금 현재도 ITS 코리아하고 또 이렇게 이런 그 시범 사업, 표준화, 지역 표준화 시범 사업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ISO TC204 30개 그 참여 국가 중에 유일한 이제 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국 빼놓고는
말레이시아가 유일한 피멤버고 아세안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말레이시아만이 피멤버고 그 외에는 뭐 굉장히 뭐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우리가 ODA 사업의 하나로 잘 전파를 해서 이들 국가에도 이러한 편익이 빨리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좀 전수하자. 뭐 이런 측면을까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너무 빨리 진행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지나고 나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쉴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단체 표준, 또 국가 표준, 또 KS 표준, 국제 표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ETCS 자동요금제 시스템 그 차량 내에 그거 하나 가지면 뭐 이게 도로공사 구간이 됐던 무슨 지자체 도로공사 구간이 됐건 어디든 하나의 단말기로 다 다닐 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의 그런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교통 카드 시스템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호환성 갖춰서 하려면 그 접에는 반드시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표준화 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또 좀 세부적인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